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양 도성 안에서도 남산이 훤히 올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99칸이나 되는 거대한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담장은 어찌나 높고 견고한지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대문은 마치 성문처럼 굳게 닫혀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와지붕의 끝은 날카롭게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집안 곳곳에 심어진 소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르르다 못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최참판 댁으로 재물과 권세가 한양 바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약속이나 한 듯 숨소리를 죽이고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인 조씨, 부인의 서슬퍼런 성미와 독한 행실이 담장 너머까지 소문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참판댁 안주인 조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일으킨 여장부였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성격이 괴팍해져 누구도 비위를 맞추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고, 입술은 언제나 일자로 굳게 다물려 있어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흘러나오면 마당을 쓸던 하인들은 빗자루를 놓칠 듯 놀랐고,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족족 온갖 트집을 잡아 괴롭히기로 유명했는데, 벌써 3명의 며느리가 그녀의 독설과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거나 제 발로 도망치듯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참판댁 며느리 자리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아서 아무리 가문이 좋고 인물이 고와도 그 집에 들어가면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초죽음이 되어 나온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침 문안 인사가 늦으면 게으르다고 호통을 쳤고, 밥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으며, 바느질 땀이 고르지 않다며 밤새 지은 옷을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에 이 무시무시한 집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하였고,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로 자라나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처자였습니다. 연화가 시집 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가마를 타고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리 곱고 여리게 생긴 색시가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지 내기를 거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정작 가마에서 내리는 연화의 표정은 담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얼굴에 맑은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미 시어머니의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도리라 여기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들어서며 굳게 다짐하기를, 시어머니의 괴팍함에 휘둘려 도망치지 않고 기필코 얼어붙은 이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시집온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인 캄캄한 시각에 연화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몸단장을 단정히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나이 지긋한 참모와 어린 하녀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새 며느리가 소리 없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연화는 아랫사람들을 하대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직접 쌀을 씻고 국을 끓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찬모는 새색시가 굳이 험한 부엌일이라며 말렸지만, 연화는 시어머니께 올릴 첫 진지는 며느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자 차갑게 가라앉았던 집안 공기가 조금씩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즈음 조씨 부인은 안방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고, 곧이어 며느리의 문안 인사를 받기 위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절을 올리자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자리가 편했느냐는 둥.
집이 넓어 길을 잃지는 않았느냐는 둥. 비꼬는 투가 역력했으나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하게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내신 며느리가 첫날부터 겁을 먹고 떨기를 바랐으나 생각보다 차분하고 의연한 연화의 태도에 묘한 불쾌감을 느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두고 보자며 벼르고 있었고 아침 밥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흠잡을 거리를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반에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안방으로 들어왔고 연화는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수저를 챙겨드렸습니다. 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국은 알맞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누가 보아도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지만 조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트집 잡을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넣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요란한 소리가 나게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국이 짜서 먹을 수가 없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혈압으로 죽이려 작정한 것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국은 전혀 짜지 않고 간이 딱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억지 부림이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였다면 당장 눈물을 글썽이며 잘못했다고 빌거나 억울해했을 터였지만 연화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다시 나가 국을 새로 데워오는 대신 맑은 물을 조금 타서 간을 조절하고 정성스럽게 다시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허둥지둥하거나 울먹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번에는 밥이 너무 되다며 생쌀을 씹는 것 같다고 타박을 놓았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도 역시 변명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이며 다음부터는 물을 더 넉넉히 잡아 부드럽게 짓겠노라고 답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계속해서 반찬이 싱겁다느니 김치가 너무 시다느니 하며 밥을 먹는 내내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연화는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그 모든 말을 받아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시집살이는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그녀는 연화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넓은 대청마루를 윤이 나도록 닦아놓으면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 있다며 다시 닦게 했고 장독대를 닦아놓으면 행주에서 냄새가 난다며 다시 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마당에 있는 하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억지스러운 트집이었지만 연화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과정이라 여겼고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도 열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조씨 부인은 연화를 불러 안채 뒤뜰에 있는 창고 정리를 시켰는데 그곳은 몇 년 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묵은 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해가 지기 전까지 창고 안에 모든 물건을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종류별로 정리해 놓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반나절은 좋게 걸릴 일이었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확 뿜어져 나왔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어 발을 들여놓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팔을 걷어붙이고 짐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을 먼발치서 지켜보던 하녀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와주려 했지만 연화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창고 앞마당에는 묵은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연화의 얼굴과 옷은 온통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뒷짐을 지고 나타나 짐들을 훑어보더니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껏 꺼낸 짐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리하는 순서가 틀렸다느니 먼지가 덜 털렸다느니 하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심보가 뻔히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다시 정리하겠으나 날이 어두워져 물건이 상할까 염려되니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하겠다고 정중히 청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고 더 이상 억지를 부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여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최애 참판댁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모두가 잠든 시각 연화는 자신의 방에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붓을 들어
친정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하소연 대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며 시어머니께 배울 점이 많아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화는 촛불 아래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조씨 부인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로움과 독선 속에 갇혀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화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조씨 부인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습니다. 그동안 거쳐간 며느리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거나 며칠 못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들어온 연화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적인 듯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약한 듯하면서도 끈기가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이대로 두면 며느리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며느리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을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씨 부인의 괴롭힘은 한층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굳이 찬개울물에 가서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밥을 지을 때 장작을 아끼라며 불을 약하게 떼게 하여 밥이 서릿게 만들고는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대소사를 챙길 때도 일부러 며느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실수를 유발하려 했지만 연화는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참판댁의 새로운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조씨 부인의 악독함에 맞서 꿋꿋하게 버티는 연화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담장 밖의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이번 며느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날씨는 점점 매서워졌고 최참판댁의 분위기도 날씨만큼이나 냉랭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겨울용 이불솜을 트는 일을 시켰는데 먼지가 많이 날리고 힘이 드는 일이라 하인들도 꺼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연화는 좁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솜을 트며 기침을 해대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시어머니가 덮을 이불이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완성된 이불을 보며 바느질이 삐뚤빼뚤하다며 그 자리에서 이불을 뜯어버리고 솜을 다시 흩어놓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참모가 보다 못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릴 정도로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흩어진 솜뭉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짓밟히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조용히 솜을 다시 주워 담으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를 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안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연화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 빗장을 열기 위해 더욱더 지혜롭게 처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점점 더 조바심을 느꼈고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차원을 넘어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워 집안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곡간 열쇠를 만지작거리지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씨 부인은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조씨 부인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보관된 자개장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그곳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옷가락지와 비녀가 들어있는 함이 있으니 잘 관리하라고 일렀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연화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이라 거절할 수 없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열쇠를 연화에게 건네주며 이 열쇠는 안주인인 너에게 맡기는 것이니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받아들고 나오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열쇠를 품속에 고이 간직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하인들을 시켜 며느리의 방 근처를 감시하게 하고 사소한 물건이 없어졌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며 분위기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참모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늦은 밤 몰래 연화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참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마님께서 무언가 꾸미고 계신 것 같으니 부디 몸가짐을 조심하고 특히 귀중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연화는 참모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고 시어머니가 주신 열쇠가 단순한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덧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기와집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무서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연화가 친정에 잠시 다녀올 일이 생긴 틈을 타 자신의 방에 있는 자개장을 열고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함 속에 들어있던 옷가락지와 비녀를 꺼내어 자신의 품속에 숨기고 빈 함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돌아오면 보석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며 도둑으로 몰아세울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방법이라 확신하며 조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가 친정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 조씨 부인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내 패물이 없어졌다, 도둑이 들었다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서슬퍼런 눈으로 막 대문을 들어서는 연화를 노려보며 집안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귀한 패물이 사라지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조씨 부인은 다짜고짜 연화의 몸을 뒤지라며 하녀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방도 샅샅이 뒤져야 한다며 자신이 앞장서서 연화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화의 방으로 쏠렸고 연화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조씨 부인의 흉계는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연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최참판 댁의 긴긴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란은 곧 담장을 넘어 한양 바닥 전체로 퍼져나갈 기세였으며 연화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소란스러웠던 패물 도난 소동은 결국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 연화의 방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잃어버렸다던 옷가락지와 비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녀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서는 분명 며느리가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거나 벌써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 틀림없다며 고래고래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를 향해 눈을 흘기며 네가 얼마나 교활하면 감쪽같이 숨겼겠느냐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여기서 맞서 싸우다가는 집안 꼴이 더 우스워질 것을 염려하여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밤 조씨 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잠자리에 들었고 연화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긴 한숨을 삼키며 타오르는 촛불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최참판 댁의 겨울은 유난히 더 혹독하고 길게만 느껴졌는데 조씨 부인의 괴롭힘이 단순한 시집살이를 넘어 마치 원수를 대하듯 살기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어느 날 조씨 부인은 연화에게 대뜸 산더미처럼 쌓인 무명천을 내주며 냇가에 가서 하얗게 빨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겨울 냇물은 꽁꽁 얼어붙어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야 하는 형편이었고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인들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날씨에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생사람을 잡으려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빨랫감을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대문을 나섰으니 그 뒷모습이 마치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가녀린 한떨기 꽃과 같았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연화는 돌을 들어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는데 손끝이 닿자마자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번 빨래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하얗던 손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감각이 없어져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연화는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고 흐르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묵묵히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서 혀를 차며 저런 독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하는 새댁이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더욱 세게 방망이질을 해댔는데 그것은 빨래를 깨끗이 하려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려는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연화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다 마칠 수 있었는데 젖은 빨래의 무게는 천근만근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온 연화가 빨랫줄에 무명천을 널자 그 천들은 널자마자 차가운 공기에 닿아 뻣뻣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연화가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대문 밖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를 핑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떨다가 겨우 방에 들어온 연화는 열이 펄펄 끓어올랐지만 시어머니가 알면 또 꾀병을 부린다고 할까봐 끙끙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찬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열이 채 내리지 않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상을 차렸는데 조씨 부인은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으로 밥을 헤집으며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밥에서 냄새가 난다며 며느리가 밥을 지을 때 딴 생각을 하느라 쌀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밥에서는 구수한 향기만 날 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조씨 부인은 기어이 밥그릇을 마당으로 던져버리며 개나 주라고 악을 썼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하얀 쌀밥이 흙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도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가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진 것은 눈 녹은 물이 아니라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씨 부인의 악행은 담장 너머로 솔솔 새어나가 한양장터의 아낙네들과 주막의 사내들 사이에서 안주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댁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더라. 한겨울에 함저고리만 입혀서 밖으로 내돌린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최참판댁 앞을 지날 때마다 흘끔거리며 수군댔고 개중에는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고 가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의 가장인 최참판의 아들, 즉 연화의 남편은 나라실이 바빠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랑채에만 머물러 안채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흉을 보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입을 굳게 다물고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조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며느리 탓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연화를 불러다 앉혀놓고 네가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니 바깥 양반들 체면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냐며 회초리를 들 기세로 닥달했습니다. 연화는 맹세코 집 밖에서 집안일을 발설한 적이 없다고 읍소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밖에서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을 천하의 악녀로 만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는 며느리의 외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습니다. 이제 연화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숨막히는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도끼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채 뒷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던 연화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으니 그는 바로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늙은 참모였습니다. 참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연화의 소매를 잡아 끌어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참모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잡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아기씨, 제가 이 집 귀신이 다 되었지만 마님께서 이러시는 건 처음 봅니다. 아무래도 단단히 벼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찬모의 눈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찬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자신이 며칠 전 엿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찬모의 말에 따르면 조씨 부인이 며칠 전 밤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려다가 며느리가 알면 안 된다며 취소하고는 대신 뭔가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사랑채에 있는 집사에게 장부를 가져오게 하여 밤새도록 무언가를 고치고 또 고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모는 아기씨, 곧 돌아오는 시아버님 제사 때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마님께서 그날 친척 어르신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아기씨를 꼼짝 못하게 또 짜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고 경고했습니다.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참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모가 돌아간 뒤 연화는 장독대 옆에 우두커니 서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님 제사는 이 집안의 가장 큰 행사로 문중의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 시어머니가 일을 벌이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혼내주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집안에서 내쫓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이 분명했습니다. 장부를 고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금전적인 문제를 조작하여 며느리에게 횡령의 누명을 씌우려는 속셈일 것이라 짐작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동안 자신이 꼼꼼하게 적어두었던 가계부와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장부가 다를 수 있음을 직감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는 잠을 줄여가며 집안의 살림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톨, 간장 한 종지까지 들어오고 나간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빈틈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자주 드나드는 곳간 근처를 유심히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는 곳간 구석진 곳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된장 단지 같았으나 바닥을 뒤적여보니 그 속에 엽전 꾸러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심어놓은 증거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가 곳간에서 돈을 빼돌려 숨겨두었다고 주장할 셈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엽전 꾸러미를 다시 원래대로 덮어두고 조용히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조씨 부인은 제삿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항아리를 찾아내어 연화를 도둑으로 몰 것이 뻔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남편에게 알리거나 시어머니에게 따졌겠지만 연화는 그렇게 해서는 시어머니의 교활함을 당해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인멸당하고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역이용하여 시어머니의 계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쇳길을 박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집안은 제수용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겉으로는 제사 준비를 지휘하는 척하면서도 눈은 시시각각 연화의 동태를 살피며 뱀 같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열중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다가올 결전의 날을 대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연화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일어나 사랑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년간의 집안 대소사를 기록한 묵은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촛불을 켜고 먼지 쌓인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시어머니가 관리해온 재정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장부 곳곳에는 교묘하게 숫자를 고친 흔적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 기록된 항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집안 돈을 뒤로 빼돌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페이지들을 눈에 새겨두고 붓을 들어 중요한 내용들을 별도의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연화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품속 깊이 감추고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문중의 어른들이 도착할 것이고 조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광을 죄인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자신을 믿고 걱정해주는 참모와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 집안을 바로잡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갓을 쓴 노인들과 도포를 입은 친척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제사상이 차려졌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에서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며 며느리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알고 있는 연화는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여인에게 쏠리는 가운데 최참판댁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시어머니의 치밀한 함정을 피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든 것은 오늘 밤 제사가 끝난 뒤에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늦겨울의 밤. 최참판댁의 대문은 1년 중 가장 활짝 열려 있었고 문중의 어른들과 먼 친척들이 제사를 위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는 갓을 쓴 노인들의 헛기침 소리와 나라치를 논하는 중후한 목소리들이 가득 찼고 안채에서는 수많은 여인네가 음식을 나르며 발소리를 죽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밝혀진 촛불들은 바람에 일렁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었고 그 그림자만큼이나 짙은 긴장감이 안방과 대청마루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제수용품을 점검하고 손님들의 다과상을 봐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에 친척 부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조씨 부인의 눈매는 더욱 매섭게 올라갔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제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조씨 부인은 마침내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안채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다급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에 있는 참모와 하녀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사랑채에 있던 남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제사상에 올릴 가장 중요한 탕국에 들어갈 고기가 왜 이렇게 적으냐며 돈을 넉넉히 주었는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기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제사상 차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으나 조씨 부인은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며느리 연화에게 횡령의 혐의를 씌우기 위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사랑채에 계시던 문중의 가장 큰 어른인 문장 어르신과 연화의 남편이 무슨 일인가 하여 안채로 건너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며느리가 집안 곳간 열쇠를 맡은 뒤로 살림이 거덜나고 제사상마저 부실해져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친정에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제수 비용을 떼어 먹었음이 분명하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 풍족한 최참판댁 제사상이 이렇게 초라할 리가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곱게만 보았던 새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당황하여 어머니를 말리려 했으나 조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이참에 집안의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으나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억울하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혼절했을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이미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기에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은 결코 사사로 이 돈을 쓴 적이 없으며 모든 지출은 장부에 기록된 대로 집행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 부인은 며느리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 없으니 지금 당장 곡간과 며느리의 방을 뒤져서 숨겨둔 돈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강압적인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장 어르신은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제삿날에 들추는 것을 꺼렸으나 조 씨 부인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는 데다 도둑질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명분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하녀들과 집안의 나이든 종들이 횃불을 들고 곡간으로 향했고 조 씨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앞장서며 연화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친척들과 손님들도 호기심과 우려 섞인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으니 거대한 행렬이 좁은 곡간 마당으로 몰려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횃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그림자들이 일렁이며 마치 귀신이 춤추는 듯한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그 행렬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품속에 넣어둔 장부와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곡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퀴퀴한 묵은내와 함께 어둠 속에 잠겨있던 곡식 자루와 항아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씨 부인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 미리 봐두었던 구석진 곳의 항아리들을 이리저리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콩 항아리와 쌀 뒤줄을 열어젖히며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훔친 돈을 숨겨두었을 것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녀들도 주인의 명에 따라 곡간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 부인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더욱 깊숙한 곳에 있는 된장 단지를 가리키며 저것도 열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연화가 엽전 꾸러미를 발견했던 바로 그 단지였습니다. 하녀 하나가 낑낑대며 된장 단지의 뚜껑을 열고 안을 휘젓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녀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꺼내든 것은 묵직한 엽전 꾸러미였고 그 순간 곡간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 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틀렸소? 며느리가 제사상 차릴 돈을 빼돌려 여기다 숨겨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단 말이오. 증거가 나오자 상황은 급반전되었고 연화를 동정하던 시선들은 순식간에 싸늘한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장 어르신조차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 씨 부인은 기세등등하여 연화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몬 것도 모자라 친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런 짓을 하느냐며 연화의 가문까지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연화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줄 알았던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 씨 부인이 들고 있는 엽전 꾸러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님, 그 돈이 정말 제가 훔친 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으나 곧바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연화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장부를 꺼내어 문장 어르신께 공손히 올리며 이 장부를 한 번만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장부는 연화가 밤새 대조하여 찾아낸 시어머니의 이중 장부 내역과 실제 지출 내용이 적힌 진짜 가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장부의 등장에 의아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 씨 부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곡간 열쇠를 받은 것은 불과 보름 전입니다. 하지만 저 된장 단지 속에 있는 엽전들은 녹이 슬고 끈이 삭은 것을 보아하니 최소한 반년은 묵은 돈들입니다. 가시집온 제가 어떻게 반년 전의 돈을 미리 훔쳐다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엽전 꾸러미를 다시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연화의 말대로 엽전을 묶은 끈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엽전 표면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어 최근에 넣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문장 어르신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장부와 엽전을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조씨 부인은 얼굴이 벌개져서 네가 친정에서 가져온 묵은 돈을 섞어 쓸 수도 있지 않느냐며 억지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늙은 찬모를 증인으로 세우며 며칠 전 밤에 곳간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보았다는 내용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찬모는 주저하며 조씨 부인의 눈치를 살폈으나 연화의 간절한 눈빛과 평소 그녀의 착한 성품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며칠 전 늦은 밤에 마님께서 혼자 곳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는데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했으나 찬모의 떨리는 증언은 결정적인 타격이 되어 조씨 부인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어 이제 의심의 화살은 연화가 아닌 조씨 부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는 말을 주고받았고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장 어르신께 드린 장부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던 장부를 보시면 매달 쌀 2가마니와 비단 감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오나 제가 확인해 본 바 우리 집안 식구 수로는 쌀이 그렇게 많이 소비될 리 없으며 비단 또한 최근 1년간 새로 맞춘 옷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많은 돈과 곡식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연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집살이의 문제를 넘어 가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중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장 어르신은 장부를 검토하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조씨 부인을 향해 서리빨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재수 비용이 없다더니 네가 뒤로 빼돌린 돈이 이토록 많단 말이냐? 어르신의 호통이 곳간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조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잡으려던 덫에 오히려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었으니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곳간 구석에 서 있던 집사마저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평소 조씨 부인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그는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는 사실 마님께서 장부를 고치라고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라며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집사의 자백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조씨 부인의 악행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내둘렀고 연화의 남편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화는 승리감에 도취되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곳간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거리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며느리를 괴롭히고 쫓아내려 했던 악독한 마음보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고 만 것입니다. 문장 어르신은 장부를 덮고 엄숙한 표정으로 조씨 부인을 향해 다가갔고 모든 친척이 숨을 죽이고 다음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제삿날 밤 조상님들 앞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사건은 최참판 댁의 오랜 악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거대한 파도가 되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장 어르신의 호통이 가을밤의 서리처럼 차갑고 매섭게 곳간 앞마당을 강타하자 그 서슬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사람들은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장부를 조씨 부인의 발치에 툭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종이 뭉치에 불과했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듯한 묵직한 울림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내 평생 수많은 집안의 대소사를 보아왔지만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제삿돈을 훔치고 장부를 조작하는 어미는 처음 본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또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선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인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억울하다며 문장 어르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집안을 잘 건사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낱낱이 드러난 증거와 집사의 자백, 그리고 며느리의 논리 정연한 반박 앞에서 그녀의 눈물은 그저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친척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그동안 조씨 부인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하인들조차 싸늘한 눈빛으로 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았던 안주인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문장 어르신은 조씨 부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안채의 열쇠와 곳간 열쇠를 내놓거라. 네가 가진 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조씨 부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권력을 잃고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이제 와서 뒷방으로 물러나란 말씀이십니까? 라며 울부짖었지만 어르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연화의 남편에게 눈짓을 보내어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라고 일렀지만 그 모심은 사실상 강제적인 격리 조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참담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더 하시면 아버님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정말 없어집니다. 라고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조차 포기의 말이 나오자 조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풀어내었고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던져버리고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짤랑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열쇠 꾸러미가 연화의 발 앞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최참판댁을 지배해온 권력의 상징이자 며느리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무소불위의 힘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는데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비웃지도 않았으며 그저 담담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열쇠를 쥐었습니다. 연화는 문장 어르신과 친척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열쇠를 맡게 되었으나 이는 권세가 아니라 집안을 다시 평안하게 만들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품위가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과연 최참판댁 며느리감이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대신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는 길을 택함으로써 진정한 안주인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조씨 부인이 하녀들의 부축을 받아 안채 깊숙한 방으로 물러나자 마당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살벌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장 어르신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켰고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조상님께서 노하시기 전에 어서 제사를 모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채와 대청마루로 제자리를 찾아갔으며 하인들은 횃불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마당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열쇠 꾸러미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국을 데우고 헝클어진 제수용품을 다시 정갈하게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분위기 또한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동안 조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일하던 참모와 하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는 연화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기씨, 정말 장하십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이제 서둘러 상을 차려야 하니 도와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독려했습니다. 하녀들은 신이 나서 움직였고 탕국 냄비에서는 다시금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으며 전을 데우는 고소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엌은 활기가 넘쳤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더욱 먹음직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다시 시작된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향불이 피어오르고 제주가 올려질 때 연화는 마루 한편에 꿇어앉아 조상님들께 마음속으로 고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집안을 시끄럽게 하였으나 이는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으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굽어 살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한 친척들도 절을 올리며 며느리의 지혜 덕분에 하마터면 엉망이 될 뻔한 제사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은 연화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듯 정갈했고 조상님들도 며느리의 정성을 기꺼이 받으시는 듯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 시간이 되자 비로소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험악한 소동은 술 한 잔에 털어버리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연화의 현명함과 담대함으로 옮겨갔습니다. 먼 친척 할머니 한 분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어린 나이에 어찌 그리 당찰 수가 있누.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 기둥뿌리가 다 뽑힐 뻔했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의 남자들도 술잔을 기울이며 최참판댁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군.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다가 친척들의 칭찬에 비로소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최참판 댁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뒷정리를 마치고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따뜻한 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하인들은 밥그릇을 비우며 서로 마주보고 웃었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며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앞으로는 누구도 억울하게 굶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안주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열쇠를 쥐고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권력을 잃고 안채 뒷방으로 밀려난 조씨 부인은 불 꺼진 방에서 홀로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칭찬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고 분함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곳간 열쇠도 장부도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과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놓지 못한 채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원망은 힘을 잃은 종이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판댁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연화는 제일 먼저 시어머니가 계신 뒷방으로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굴하지 않고 방문 앞에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녀는 승자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시어머니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청마루로 나와 하인들에게 하루의 일과를 지시했는데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어 모두가 기꺼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밤사이 최참판댁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는 드디어 악독한 시어머니가 임자를 만났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담장 밖에서 수군거리던 흉흉한 소문들은 사라지고 대신 지혜로운 며느리가 집안을 구했다는 미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하녀들은 어깨를 펴고 다녔고 상인들은 그 집 새아씨가 그렇게 훌륭하다면서 라며 덤을 더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최참판댁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덕망 있는 안주인이 다스리는 명문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쏟아지는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며 집안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그동안 시어머니가 엉터리로 관리해온 장부를 바로잡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하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소작인들에게 받는 소작료도 공정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합리적인 살림 운영 덕분에 국가는 비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에게도 내조를 아끼지 않아 그가 집안 걱정 없이 나라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현명한 처신에 감복하여 퇴청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소원했던 부부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장독대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는데 뒷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조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의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와 잔소리를 퍼부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나오셨어요? 오늘 햇살이 참 좋습니다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조씨 부인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며느리의 미소에서 비웃음이나 경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밥상은 잘 받았다라고 중얼거리고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조씨 부인이 며느리를 인정한 첫걸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봄 기운에 녹아내리듯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다시 행주를 들고 장독을 닦으며 머지않아 이 집에 진정한 봄이 찾아올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뺨에 닿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찾아오자 연화는 이제 집안을 넘어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도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아두었던 묵은 옷가지들을 정리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는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쑤어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곧바로 입소문을 타고 퍼져 최참판댁은 인심 좋고 덕망 높은 집안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연화가 지나갈 때면 모두가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으로 산 명성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얼었던 개울물도 졸졸 흐르며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참판댁 기와지붕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제비들이 다시 찾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겨울의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끝에 찾아온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뒷방에 웅크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화합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특별한 저녁상을 차려들고 시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상위에는 조씨 부인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따뜻한 술 한 병도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연화입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어머님과 함께 들고 싶어 술상을 좀 봐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방 안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들어오너라 하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조씨 부인이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 앉은 방 안에는 촛불만이 은은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이제 최참판댁의 마지막 응어리가 풀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방 안은 고요했고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는데 연화는 떨리는 손길을 감추고 시어머니의 텅 빈 술잔에 맑은 약주를 가득 채워 올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디서 감히 술을 따르느냐며 불호령이 떨어졌을 테지만 기가 꺾인 조씨 부인은 그저 물끄러미 술잔을 내려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어머님, 이 술은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 비법으로 빚은 것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돋우는 데 좋으니 한 잔 드시지요라고 권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알 수 없는 회한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고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서먹했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고 연화는 무릎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 앉으며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안주를 집어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하여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곳간 열쇠를 맡은 것은 집안을 위함이지 어머님을 몰아내려 함이 아니었음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승자의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에 울컥하여 코끝이 시큰해짐을 느꼈는데 이는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시어머니로 대우해주는 연화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짓밟고 의심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조건 없는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조씨. 부인이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젊어서 과부가 되고 이 큰 집안을 홀로 건사하려다 보니 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아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던 못난 질투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굴며 며느리들을 쫓아내려 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상 위를 적셨고 그 눈물은 그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저와 서방님이 어머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릴 테니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조씨 부인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동안 세우고 있던 자존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맞잡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너를 도둑으로 몰고 그리 모질게 대했건만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안채 뒷방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흘리는 화해의 눈물이 밤새도록 이어졌고 문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밤바람도 숙연해져서 숨을 죽이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최참판 댁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방문을 열고 나온 조씨 부인의 표정이 몰라보게 온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매로 하인들을 노려보지도 않았고 목청을 높여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나와 비지를 하고 있는 하녀에게 다가가 날이 찬데 고생이 많구나. 옷이라도 좀 더 껴입고 하지. 그러냐라고 툭 던지듯 말을 건넸습니다. 하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조씨 부인의 달라진 눈빛을 확인하고는 감격하여 아닙니다 마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호랑이 같던 마님이 하루아침에 이빨 빠진 고양이처럼 순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집안의 실권은 며느리에게 모두 넘겨주고 자신은 소일거리나 도우며 조용히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볕 좋은 마루에 앉아 해진 하인들의 옷을 기워주거나 장독대를 행주로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천한 것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일들이었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틈틈이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맛있는 간식거리를 챙겨드리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하여 아가, 내가 너를 진작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최참판댁의 변화는
곧 한양 전체에 소문이 났는데 악덕 시어머니가 개과천선하여 천사표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독한 조씨 부인을 변화시킨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다라며 연화를 칭송했고, 또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조씨 부인도 대단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최참판댁은 며느리를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집이 아니라 고부 갈등을 겪는 많은 가정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집안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최참판댁 이야기를 하며 반성했고, 며느리들 또한 연화의 지혜를 본받으려 노력했으니 연화의 선한 영향력이 온 마을을 따뜻하게 변화시킨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자 최참판댁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입덧을 시작하며 태기가 있음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씨 부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버선발로 며느리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이를 가졌구나. 조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동안 감춰두었던 할머니로서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곳간을 열어 가장 좋은 식재료를 꺼내오게 하고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은 한밤중이라도 구해주라며 하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번에는 괴롭힘을 위한 호령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를 위한 사랑의 잔소리였기에 하인들도 웃으며 기꺼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몸을 움직일까봐 노심초사하며 자신이 직접 부엌에 들어가 잉어탕을 끓이고 보약을 다렸습니다. 아가,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푹 쉬어라. 내 손주가 편안해야 네가 편안한 법이다. 과거의 며느리를 한겨울 냇가로 내몰았던 그 비정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며느리의 건강을 세상 무엇보다 끔찍이 여기는 자상한 시어머니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온 약사발을 받아들며 가슴 뭉클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이는 이토록 사랑 넘치는 할머니와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날 것이니 얼마나 복받은 아이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또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퇴근길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아기용품을 사들고 오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지나간 어느 날 저녁, 최참판댁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마당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활짝 핀 목련과 개나리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상위에는 연화가 지휘하고 조씨 부인이 도운 갖가지 봄나물과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저녁상이었습니다. 상석에는 문장 어르신이나 다름없는 조씨 부인이 앉았고 그 옆에는 만삭의 몸이 된 연화와 그녀를 살뜰히 챙기는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술 뜨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맛이 꿀맛이로구나. 옛날에는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더니 이제는 돌을 씹어도 달게 느껴질 지경이다. 그 말에 연화와 남편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그게 다 연화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음을 비우시니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조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고 말고 내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지. 한양 바닥에서 우리 며느리만큼 지혜롭고 마음씨 고운 아이는 없을 게다라며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인들도 마당 한편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밥을 먹으며 주인마님들의 웃음소리를 반주 삼아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화는 잠시 수저를 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기와지붕 위로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마치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 평화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했던 위기의 순간들, 시어머니의 독설에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내와 지혜로 극복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맞서 싸우거나 도망쳤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체험하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가, 할미가 옛날에는 참 못된 사람이었다만 네 어미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단다. 너는 내 어미를 닮아 지혜롭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뱃속의 아이도 알아들었는지 툭툭 발길질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은 이제 더 이상 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훗날 연화가 낳은 아이가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다는 후일담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조씨 부인은 오래오래 장수하며 증손자의 재롱까지 보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유언을 남기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연화 또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며 평생을 존경받는 안주인으로 살았으니 그 명성이 대대로 이어져 최참판댁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명문가의 기품을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감화시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각, 최참판댁의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도 잦아들고 고요한 평화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착한 마음과 인내로 지켜낸 가정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연화가 피워올린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고단했던 하루를 내려놓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잠드시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밝고 따뜻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